나는 위로받고 싶다. 챕터 7 영혼 위로하기. 영혼의 폭을 넓혀주는 자연. 가슴과 눈 그리고 귀를 보다 큰 것을 향해 열어놓으면 우리는 위로의 비밀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보다 위대한 것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나 바라볼 수 있는 조그마한 호수, 가파른 산길, 나무의 아름다움, 혹은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핀 초원일 수도 있다. 어느 퇴직자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자연에 있으면 금세 좋은 생각이 든다는 걸 알게 된다면 숲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맞는 말인가. 자연의 위로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위로의 대체 상품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에서 조깅, 에어로빅 등 숨을 헐떡거리고 땀을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생활 속 운동은 편안함에 대한 싸움에서 기분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자연이 가져다주는 위로는 다른 의미이다. 자연과 일체가 되어 자신을 보고, 듣고, 만져보고, 느끼고, 이를 자신의 감각에 투영시킬 수 있는 자연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다. 나무, 돌, 물의 시선을 고정하고 야외를 돌아다니거나 숲을 한 바퀴 둘러보면 우리는 어머니 대지와 대면하게 된다. 숨을 헐떡거리며 조깅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뛰는 대신 오히려 걷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단순 명료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잊혀진 사실이다. 한 비즈니스 우먼의 말이다. 걷는 것을 운동으로 생각했다면 나는 퇴근 후에 집 밖을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가 시간에도 에너지를 쏟아붓기에 나는 항상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 후에 너무 비참한 느낌이 들어 집을 나서서 그냥 무작정 걸었어요. 나는 내딛는 발과 얼굴을 스치는 바람, 그리고 심장의 맥박만 느꼈어요. 2시간이 훨씬 지나서 다시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로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죠. 이후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걸었어요. 이번에는 어느 싱글맘의 말이다. 가뿐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고 나면 그 힘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어요. 특히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산책은 영혼의 위로가 되었어요. 그 여자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산책을 단 한 주도 거르지 않았다. 체력 단련을 위해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과 마음이나 영혼이 원해서 하는 운동은 차이가 있다. 운동을 하는 데에는 신체 지방을 연소하기 위해 창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 혹은 다른 사람과의 대립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하기 위해 자연에 다시 민감해지기 위해 일상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혹은 명상을 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다. 한 여자 동료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대부분 명상을 목적으로 걸어요. 성큼성큼 걸으면서 쉼호흡과 나로호흡에 집중하면 머릿속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잠잠해지고 내면은 아주 조용해진답니다. 자연으로 나가는 것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인 귀속감과 보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또한 빠른 걸음의 도보 등 야외에서 몸을 움직이면 우리의 몸은 더 유연해지고 발걸음은 날개가 달린 듯 가벼워지며 근육과 관절은 보다 조화를 이루어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상쾌해진다. 즉 우리는 강압과 긴장,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며 우리의 시야는 보다 넓어지고 보다 낙관적이 된다. 커피나 아몬드 초콜릿으로도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자연으로 나가보라. 이는 휴가지에서 맛보는 느낌과 유사하다. 나는 살아있다. 내 가슴은 뛰고 다리에는 아직 힘이 있어. 나는 느낄 수 있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느낄 수 있어. 가까이에 숲이 없다면 그냥 동네를 돌아도 되고 버스나 지하철 두세 정거장을 먼저 내려서 걸을 수도 있다. 물론 숲을 걷는 것만큼 생동감 넘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된다. 과연 자연의 어떠한 면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일까? 자연에 있으면 적어도 따뜻한 방에서처럼 모든 에너지가 머리로 흐르지는 않는다. 의사들은 자연에 있으면 신체에서 분비되는 아편인 엔돌핀이 분출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근육을 통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며 두뇌는 다시 말끔해지고 눈이 맑아진다. 신체는 우리가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충만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인식시켜주며 위로의 시계추 바늘을 움직인다. 야외에 산책을 나가서 자신의 자연과 고요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활짝 열어보라. 곧바로 위로가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낙관이 혈관으로 전해질 것이다. 나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새가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시냇물이 졸졸거리며 흐르는 소리를 들은 지 오래됐다면 자신이 마지막으로 언제 편안하고 온전하다고 느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야외로 나가서 숲을 거닐며 신성한 공기를 마시겠다는 간단한 결심만으로 우리는 정신과 감정, 그리고 영혼을 새로이 할 수 있다. 단지 신체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정신적 힘과 영혼의 힘이 모두 재생되는 것이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커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는 것이다. 자연은 최상의 조력자이자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다. 잠깐 멈춰서서 눈을 감고 나무를 껴안고 손과 입술 그리고 이마로 나무와 접촉해보라. 그러면 나무의 힘을 느끼고 자신의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꽃봉오리가 하늘에 맞닿는 나무처럼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현대의 두뇌 연구 덕분에 이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영혼을 위한 아름다움 그림. 크레파스, 수채화용 물감, 유성 페인트 혹은 분필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림에 열중하여 주의를 아예 잊은 적이 있는가? 혹은 시간이 멈춰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아이들이 놀 때면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누구나 이런 축복받은 경험을 잘 알 것이다. 영화를 볼 때나 사랑에 빠졌거나 흥미진진한 대화를 할 때나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느낌 말이다. 이런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수면의 물결과 표면 뒤에 숨겨진 심층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수없이 많은 그림 작품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움과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반 고흐의 그림과 그의 빛나는 색채와 힘찬 감정의 움직임과 그의 고군분투, 사랑, 분노와 묵시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치 눈앞에서 움직이는 듯한 그림이 우리를 깊이 빨아들인다. 자신의 움직임과 경험을 넓히고 확인시켜주는 생동감 넘치는 형태와 색상.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의 감정을 포착하여 그림으로 그려낸 사람들의 내적 본질을 그림을 통해 만나게 된다. 그림은 철학도 종교도 자연도 아니다. 그림은 그냥 단순하다. 그림은 흥분된 마음을 침묵시키고 자신을 새롭게 만나도록 일깨워준다. 우리는 스스로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림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홀로 그림과 대면해보라. 내면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나면 그림은 존재하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와 힘에 마음을 열고 나면 우리는 그림과 대화할 수 있다. 그림은 상대방을 독차지하거나 소유하지 않는다. 그림에 푹 빠지는 것은 숙고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림을 바라보는 것은 간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스스로에게 투영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명상하고 기도할 때의 자세와 유사하다. 모나리자 그림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모나리자의 수수께끼 같은 미소는 사람들에게 마력을 뿜어낸다. 모나리자의 미소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외부로 향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아름다움을 맛보자. 이론적 지식이 없더라도 고요함 속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근본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열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겁고 부담되는 감정이 끼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종이를 앞에 두고 펜을 손에 쥐고 내면에서 외부로 길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몸을 맡길 결심만 한다면
이러한 장애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의 내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무언가를 이해하기 쉽게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여류 화가가 이렇게 말했다. 그림을 그리든 조형물을 제작하든 혹은 도자기를 만들든 창조적인 열정이 내부에서 자신을 막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숨막혀 죽게 된다. 창조성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다. 말하기든 쓰기든 혹은 그림 그리기든 창조적인 본능은 일상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감스럽게도 서양 문화권은 음악이든 문학이든 혹은 다른 창조적인 활동이든 인간의 모든 행위를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작품을 표현한 사람은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 작품만 평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고 거침없는 표현의 가능성이 활짝 열린다. 그리고 자신의 창조적인 표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일상에서 감수성과 개방성이 근본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새롭고 신선한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감각의 기쁨, 영혼의 행복. 미식가들은 행운아들이다.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든 고독을 느끼든 혹은 절망의 상태에 있든 미식가들은 바닷가재 꼬리 한 입과 샴페인 한 잔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미식가들은 맛있는 치즈 한 입에 식욕을 빼앗는 주위 환경을 잊어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미식가들은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더라도 트루플 버섯으로 양념된 닭에 잠시나마 미각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미각의 즐거움이 정말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분명히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 미각의 기쁨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위로이다.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아기는 금방 자신의 눈물을 잊어버린다. 하지만 영혼의 비상사태에 빠진 수많은 성인들에게 냉장고가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일이다. 위로에 위해 먹는 음식은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한 크림과 같다. 이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먹는 일용할 양식과 다르다. 그리고 별 3개짜리 레스토랑의 고급 음식과도 다르다.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위로는 선물 받는 것이다. 어린 시절 먹었던 초콜릿이나 비엔나 소세지와 스파게티는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눈물을 훔쳐주었으며 위로를 선사하였다. 이러한 맛은 쾌감의 기억에 새겨져 신체에 저장된다. 파스타와 초콜릿은 앞치마를 두른 자연이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앞주머니에서 꺼내어 건네주는 위로이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이 야유하는 무절제한 식탐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때로는 자신을 위로해줄 대상을 찾아다닐 때가 있다. 사람들은 고민거리가 생기면 술로 자신을 위안할 자격이 있다고 자기 변론을 펼친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스파게티를 엄청나게 먹어대기도 하고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값비싼 와인에서 위로를 찾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기를 단순히 화나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고 만다. 더군다나 이렇게 마시는 술은 지속적인 위로가 되지 못한다. 와인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 헤르만 헤세는 풍자시 위로자 와인에서 그리고 솔로몬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강한 주류를 주어라 그리고 우울한 영혼들에게 와인을 주어라 라고 말하였다. 이 전통에 의하면 와인은 입을 꽉 깨물고 참아내야 하는 예외이기도 했지만 고통을 잊고 경감시켜준다는 의미에서 합법적이고도 효율적인 위로의 수단이었다. 즉, 자제하며 마실 수 있다면 와인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와인을 비롯한 알코올류는 위로의 대용품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 하지만 팍팍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술을 주량 이상으로 마시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멀쩡한 정신으로 책임감을 갖고 창조적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술을 마셔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이어트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미각의 위로와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주의를 기울이고 여유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주에 접근한다면 술 한 모금과 마늘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신선한 농장의 빵으로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다. 구약 성서에서 상심에 젖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빵으로 원기를 북돋아주는 관습이 이유 없이 나온 게 아니다. 이러한 관습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도록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위로를 위한 목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적정량의 음주는 적극 권하는 바이다.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눌 줄도 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에 동료라는 단어가 겹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함께하는 행복은 즐거움의 최고의 형태가 아닌가 한다.